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를 현재의 거울로 삼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귀책열전을 통해 고대 중국의 점술과 통치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고대의 점술, 즉 복서가 어떻게 국가의 통치와 상호작용했는지 그 문헌학적 고찰과 서사 분석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귀책열전이 가진 문헌학적 특수성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귀책열전은 사기 원본 시편 중 하나였지만 안타깝게도 후한 시기에 이미 원본이 소실되었습니다. 당시 역사가 방고는 한서에서 이를 유록무서, 즉 목록은 있으나 본문은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귀책열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마천의 원본이 아니라 약 1세기 후 한나라 선제, 원제 시기의 학자 저소손에 의해 새롭게 보충된 것입니다. 저소손 자신이 본문에 내가 태복관을 찾아가 전해 내려오는 등의 기록을 남겨 자신이 이 내용을 보충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열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의 귀책열전은 사마천 당대의 역사관이 아니라 저소손이라는 한나라 유학자가 당대의 점술 지식과 역사적 사례들을 유가적 관점에서 집대성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분석해야 합니다. 제1부에서는 고대 점술의 두 가지 큰 체계, 복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거북 껍질을 이용하는 귀복과 시초 줄기를 이용하는 시서입니다. 귀복은 천지신령과의 감흥을, 시서는 우주의 수리적 질서를 추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귀복입니다. 점술에 쓰이는 거북은 아무 거북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신령함, 즉 신명을 갖춘 존재여야 했습니다. 본문에는 거북은 천년을 살아야 연꽃잎 위에서 논일 수 있다거나 산에 옥이 있으면 초목이 기름지고 구슬이 있는 물가가 마르지 않는다처럼 신령한 존재가 스스로 그 신명함을 드러낸다고 묘사합니다. 귀복을 치는 방법, 즉 폭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거북 등껍질이나 소의 뼈에 의도적으로 흠집이나 구멍을 냅니다. 둘째, 그 흠집을 불에 올려놓고 태우거나 지집니다. 마지막으로 열로 인해 발생한 균열, 즉 조의 형태를 관찰하여 기륭을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시서입니다. 점술에 쓰이는 시초 역시 신성한 식물로 여겨졌습니다. 시초는 한 뿌리에 100개의 줄기가 나야 한다거나 신령한 시초가 자라는 곳은 해충이나 독충이 살지 않는다처럼 그 정결함과 신성함이 강조되었습니다. 시서의 방법, 즉 서법은 설시법 또는 18변서법이라 불립니다. 50개의 시초 줄기를 가지고 태극, 양해, 삼재, 사시 등을 상징하는 복잡한 연상 과정을 거쳐 하나의 효를 얻습니다. 이 과정을 6번 반복하여 비로소 하나의 궤를 완성하는 매우 수리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귀복과 시서는 철학적 기반이 다릅니다. 거북 껍질을 굽는 귀복은 본질적으로 우연성에 기댑니다. 그 결과로 나온 조는 천신의 계시나 신비적 직관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궤상을 추산하는 시서는 일정한 법칙과 순서를 따릅니다. 숫자와 궤상 사이에는 논리적 필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제2부에서는 이 점술이 국가 중대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점술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핵심 보조수단이었습니다. 점술은 왕조의 건국명분이자 하늘의 뜻, 즉 천명의 증표로 기능했습니다. 귀책열전은 도산의 징조를 따라 하나라가 열렸고 제비의 점을 따랐기 때문에 은나라가 흥기했으며 백곡의 점이 길했기 때문에 주나라가 왕이 될 수 있었다고 기록하며 각 왕조의 흥기를 점술과 연결짓습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이 점술을 맹신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원칙은 점술을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의 하나로 통제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에 중대한 의심이 있을 때 오모, 즉 5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오모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첫째 왕의 마음, 둘째 관료들의 의견, 셋째 백성의 의견, 그리고 넷째 거북 정기복의 결과, 다섯째 시초점 시서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점술은 왕이나 경사 혹은 백성 여론의 독단과 편파성을 견제하는 제5의 의견으로 작동했던 것입니다.
귀책열전이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입니다. 본문은 복서를 경시하여 신명은 없다고 여기는 자는 황당하다고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도리를 어기면서 단지 복서의 상서로운 징조만 믿는 자들은 귀신에게조차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일갈합니다. 즉, 정계는 현재 행위자의 도덕성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주공이나 집 문공처럼 도덕적 명분이 있을 때는 점을 쳐서 길조를 얻고 폐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은나라 주왕이나 초나라 영왕처럼 포악했거나 도리를 어겼을 때는 점을 쳐도 그 정계가 길하게 나오지 않거나 결국 패망했습니다. 제3부에서는 귀책열전에서 유래한 핵심 고사성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누란지위, 간자복야, 그리고 유자적야입니다. 이 세 가지 고사성어는 저소손이 이 열전을 통해 전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란지위는 알을 쌓아 올린 듯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을 뜻합니다. 이 말은 하나라 거랑 때 유래합니다. 거랑이 충신을 죽이고 아청꾼 조량의 말만 듣자 나라는 알을 쌓은 것보다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아첨하는 신하들은 모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누란지위는 이처럼 아첨에 의해 현실이 가려진 정치적 실명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언하는 자는 복이요, 아첨하는 자는 도적이라. 이 경구들은 현명한 군주였던 송원왕이 현자에게 점술의 도를 물으며 스스로 한 말입니다. 저소손은 점술에 대한 논의를 결국 육아의 핵심 정치 사상, 즉 간언을 수용하고 아청꾼을 배척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귀결시킵니다. 제4부에서는 이러한 교훈을 역사적 인물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계를 무시한 군주 진헌공입니다. 그는 미인 여의를 얻기 위해 점을 쳤고 승리하나 길하지 않다는 정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정계를 무시하고 여의를 탐했고 그 결과 태자가 자살하고 공자들이 망명하는 등 나라에 큰 혼란이 일어나 재앙이 5대에 걸쳐 미쳤습니다. 사사로운 정욕이 국가의 공적인 판단을 압도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아첨이 초래한 멸망, 거랑과 조량의 사례입니다. 거랑은 하늘과 공을 다투고 충신을 죽이며 신과 인간의 도리를 모두 저버렸습니다. 아청꾼 조량은 이런 폭정을 부추기고 누란지위의 현실을 문제없다고 호도했습니다. 결국 나라는 탕 임금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아첨하는 신하는 가장 불길한 흉조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명한 탐구자 송원왕입니다. 그는 저소손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군주상입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점술의 도와 왕조 흥망의 이치를 묻는 인물입니다. 또한 간자복야, 유자적야의 본질을 이미 꿰뚫어보고 점술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간언을 수용하는 인간의 도리를 실천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결론입니다. 저소손이 재구성한 귀책열전은 단순한 점술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는 고대의 신비주의적 점술을 유가적 도덕론의 틀로 재편입하려는 시도입니다. 왕조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홍범 원칙으로 군주의 독단을 견제하며 누란지위 고사로 아첨을 경고하고 실패 사례를 통해 사욕절제를 강조하는 유가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귀책열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적인 핵심 통찰은 이것입니다. 국가의 기륭을 결정하는 것은 신비로운 정계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도리와 덕이다. 오늘 옹고지신에서는 사기 귀책열전을 통해 점술 속에 담긴 유가적 통치 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